한국이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한다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들에게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최소한 30년은 걸릴 겁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죠. 이것은 2024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항공우주 산업 컨퍼런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미국의 대형 엔진 제조사 임원이 기자들 앞에서 한 발언이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 엔진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에서 이 기술을 온전히 가진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뿐입니다. 단 5개국입니다. 그날 컨퍼런스장에 있던 전문가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는 미국제 F-414 엔진을 사용합니다. FA-50 훈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 기술 자립도는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이 전투기 엔진을 개발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9월 한국은 3조 3천억 원을 투입해 16만 파운드급 전투기 엔진 개발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세계 항공우주 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해낼 수도 있다는 신호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반전의 순간들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런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서 태어나 MIT에서 항공우주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지난 35년간 항공우주 산업에서 일해왔죠. 로키드 마틴에서 15년 동안 엔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특히 F-35 전투기의 엔진 시스템 통합 작업을 직접 담당했습니다. 그 후 20년간은 독립 분석가로 활동하며 전 세계 방위 산업 시장을 분석해왔습니다. 제 보고서는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의 필독 자료였고 제 예측은 실제로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펜타곤 관계자들도 제 의견을 참고했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항공우주 산업에서 35년을 일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 기술은 그 어떤 나라도 쉽게 가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투기 엔진이라는 건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극한의 기술이 집약된 결정체입니다. 터빈 블레이드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섭씨 1400도가 넘는 고온을 견뎌야 합니다. 초당 수만 회씩 회전하면서도 단 1mm의 변형도 없어야 하죠. 이런 블레이드를 만들려면 단결정 합금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고압 압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를 25대 1 이상으로 압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온도와 압력의 변화를 정밀하게 제어하지 못하면 엔진은 그냥 폭발해버립니다. 실제로 폭발합니다. 연소기는 어떻습니까? 극도로 높은 온도에서 안정적으로 연료를 태워야 합니다. 재연소 현상이 일어나면 엔진 전체가 망가집니다. 애프터버너는 전투기의 순간 가속을 책임지는 장치인데 설계를 잘못하면 역시 엔진이 파열됩니다. 이 모든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비로소 하나의 엔진이 완성됩니다. 단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수십억 달러짜리 전투기가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단 5개국뿐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 5나라만이 이 절대 기술의 장벽을 넘었습니다. 터키는 어떻습니까? 인구 8천만의 나토 회원국입니다. 15년 동안 TFX 전투기용 엔진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결국 미국과 영국 엔진에 의존하는 구조로 돌아갔죠. 인도는 어떻습니까? 14억 인구의 거대 국가입니다. AMCA 전투기 프로젝트에서 독자 엔진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프랑스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브라질, 스웨덴,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전투기는 만들 수 있어도 엔진은 결국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전투기 엔진 개발을 발표했을 때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도전과 실패가 반복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2024년 8월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방산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그곳에서 저는 제 동료인 리처드 밀러를 만났습니다. 그는 GE 에비에이션의 수석 엔지니어로 F-414 엔진 개발에 직접 참여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컨퍼런스장 옆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흘러갔습니다. 마이클, 한국이 엔진 개발한다는 거 들었어요? 리처드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들었습니다. 16만 파운드급이라던데요. 리처드는 피식 웃었습니다. 불가능해요. 한국이 뭘 알아요? 그들은 엔진 정비는 할 수 있어도 개발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우리 F414 하나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15년이에요. 수백억 달러가 들어갔죠. 그것도 우리 같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말입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기초 기술이 없습니다. 단결정 블레이드 기술도 없고 고압 압축기 설계 경험도 없습니다. 연소기 개발 노하우는 말할 것도 없죠. 리처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 시작한다 해도 30년은 걸릴 겁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못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생태계 전체의 문제거든요.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옳았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단순히 설계도 하나 그린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천 개의 부품을 만들 협력업체가 필요합니다. 소재를 공급할 기업들이 필요합니다. 테스트 시설이 필요합니다. 인증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게 갖춰지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그 어느 것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의 엔진 개발 계획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죠.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86억 원의 선행기술 개발비를 반영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86억 원이요? 그건 우리 기준으로 치면 커피값에 불과합니다. F414 엔진 하나 개발하는데 수백억 달러가 들어갔는데 말이죠.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 기업으로 선정됐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 해도 엔진 개발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제 엔진을 정비하고 조립하는 것과 직접 개발하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저는 간단한 분석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전투기 엔진 개발 전망 보고서, 결론 예비 평가 성공 가능성 매우 낮음. 주요 근거. 첫째, 기초 기술 부재. 단결정 블레이드, 고압 압축기, 연소기 등 핵심 기술 보유하지 못함. 둘째, 산업 생태계 미비. 협력업체 네트워크 구축되지 않음. 셋째, 예산 부족. 현재 책정된 예산은 실제 필요, 금액의 10분의 1 수준. 넷째, 인력 부족. 관련 분야 전문가 절대 부족. 다섯째, 시간 부족. 최소 20년에서 30년 필요하나 정부는 10년 내 완성 목표. 예상 시나리오. 5년 내 기술적 한계 직면. 10년 내 프로젝트 축소 또는 외국 기술 도입으로 방향 전환. 최악의 경우 프로젝트 전면 중단 가능. 투자 권고 한국 방산 기업 관련 엔진 개발 테마. 투자 비추천. 저는 이 메모를 파일로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제 35년 경력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엔진 개발은 실패할 것이라고요. 그로부터 한 달 후인 9월이었습니다. 저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는 허드슨 강이 보였고 책상 위에는 각종 방산 관련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죠. 그날 아침 제 이메일함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한국의 방위사업청이었습니다. 메일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엔진 개발 사업 공식 착수 알림. 저는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3조 3천억 원을 투입해 16만 파운드급 전투기 엔진 개발에 공식 착수했다는 것, 5개 부처가 통합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것, 그리고 2030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것이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3조 3천억 원이요? 그건 미국 달러로 약 25억 달러입니다. F-35 프로그램 전체 개발비가 500억 달러가 넘었는데 엔진 하나에 25억 달러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답장을 작성했습니다. 귀하의 야심찬 계획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표 달성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투기 엔진 개발은 단순히 예산과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외국 기술 도입을 고려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저는 메일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의 엔진 개발 프로젝트는 제 머릿속에서 빠르게 잊혀졌죠. 그해 10월, 저는 런던에서 열린 국제항공우주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심포지엄 둘째 날 오후 세션의 주제는 아시아 방산시장 전망이었습니다.
발표자는 영국 롤스로이스의 수석 분석가인 제임스 화이트였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은 아시아 전투기 엔진 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아시아 지도가 떴습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각 나라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F-35를 운용 중이며 미국 엔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라팔 전투기를 도입했고 프랑스 엔진을 사용합니다. 호주 역시 미국 엔진을 쓰고 있죠. 그러다 그의 포인터가 한국을 가리켰습.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흥미로운 케이스입니다. 그들은 최근 독자 엔진 개발을 발표했습니다만. 그는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죠. 글쎄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뛰어난 조선 기술과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해도 전투기 엔진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터키가 15년 동안 시도하다 실패했고 인도가 20년째 고전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정확히 옳았습니다. 제임스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의 KF-21은 훌륭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신장부인 엔진은 우리 연합군의 것이죠. 앞으로도 최소 20년에서 30년간은 그럴 겁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한 청중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성공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제임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성공한다 해도 30년, 40년 후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때쯤이면 전투기 엔진 기술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테니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청중들이 다시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엔진 개발은 불가능하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바에서 몇몇 동료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프랑스 사프란 출신의 피에르 뒤퐁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야심은 있어요. 하지만 야심만으로는 안 되죠. 엔진은 수학 문제가 아니에요. 수십 년의 시행착오가 축적된 예술작품입니다. 독일 MTU 출신의 한스 슈미트가 거들었습니다. 그들이 KF-21을 개발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기체 설계입니다. 엔진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죠. 우리 독일도 전투기 엔진은 미국이나 영국과 공동 개발합니다. 혼자서는 못해요. 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제 생각도 같습니다. 한국이 10년 안에 개발을 완료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아마 5년쯤 지나면 프로젝트 일정을 연기하겠죠. 10년 후에는 외국 기술 도입으로 방향을 틀 겁니다. 20년 후에는 아무도 이 프로젝트를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살고 있죠. 하지만 전투기 엔진은 그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영역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우리만의 영역이죠.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초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사무실에 출근해 커피를 내리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한 통의 뉴스레터가 눈에 띄었죠.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에서 보낸 아시아 방산 동향 브리핑이었습니다. 헤드라인 중 하나가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한국, 전투기 엔진 개발 예산 대폭 증액, 당초 계획 대비 3배 이상.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 정부가 당초 발표한 86억 원에서 추가로 2천억 원 이상을 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총 예산 규모가 3조 3천억 원으로 확정됐다는 내용도 있었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예산을 늘린 건 좋은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이 엔진 하나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거든요. 하지만 뭔가 걸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예산을 대폭 늘렸다는 건 그들이 이 프로젝트를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돈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며칠 후 또 다른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투기 엔진 개발을 위해 5개 부처 통합협의체를 구성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우주항공청, 국토교통부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 소식을 읽으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5개 부처요? 이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공엔진 개발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부처 간 갈등입니다. 국방부는 군사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산업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봅니다. 과학기술부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재정부는 예산을 걱정하죠. 이 네 곳이 서로 충돌하면서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인도의 AMCA 엔진 개발이 10년 이상 지연된 이유가 바로 부처 간 갈등이었습니다. 국방부와 항공우주청이 서로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바람에 개발이 멈춰버린 거죠. 터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TFX 엔진 개발이 7년 지연된 이유도 국방부와 산업부의 의견 충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부터 5개의 부처를 하나로 묶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과거 사례를 연구했나? 다른 나라의 실패를 보고 배웠나?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를 통합한다고 해서 기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조직은 정리했을지 몰라도 정작 중요한 건 기술력입니다. 12월에 접어들면서 더 많은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연소기 기초 연구를 완료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고압 압축기 시제품 제작에 착수했다고 밝혔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압 터빈 블레이드 개발 중이라는 소식을 냈습니다. 저는 이 뉴스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연소기 기초 연구 완료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초 연구와 실제 제품 개발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작동하는 것과 실제 전투기에서 작동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고압 압축기 시제품이요? 시제품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실제로 요구 성능을 만족하느냐는 겁니다. 25대 1의 압축비를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저압 터빈 블레이드 개발이요? 블레이드 하나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블레이드가 섭씨 14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수만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모든 발표가 그저 홍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질적인 진전은 없고 거칠에만 화려한 것이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뭔가 제 계산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발표 빈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보통 이런 프로젝트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진척 상황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의 매달 새로운 소식을 냈습니다. 11월에 연소기, 12월에 압축기, 1월에 터빈. 이건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처드 밀러였죠. 리처드, 한국 쪽 소식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뭐, 열심히는 하는 것 같던데요. 리처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나요? 프로젝트 시작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저렇게 많은 발표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해요. 리처드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어쩌면 이미 하던 연구가 있었을 수도 있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10여 년 전부터 기초 연구는 해왔을 겁니다. 그걸 지금 발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2025년 1월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지사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준호였고 한국 방산시장을 10년 넘게 분석해온 전문가였습니다. 마이클, 한국 쪽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죠. 무슨 일인데요? 엔진 개발 프로젝트 관련해서 제가 몇몇 업계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다들 묘하게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냥 홍보용 프로젝트라면 저런 태도가 안 나올 텐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준호 씨, 그건 한국 사람들의 낙관주의 아닐까요? 그들은 원래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김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낙관주의와는 다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한 명을 만났는데 그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언급하더군요. 압축비가 얼마, 터빈 입구 온도가 얼마, 이런 식으로요. 그냥 허풍이라기엔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그 데이터들이 실제로 의미 있는 수치였나요? 김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F414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실제로 그걸 구현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한국이 정말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석 달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월 초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연소기 테스트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준호에게서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큰 사고가 났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연소기 풀파워 테스트 중에 폭발이 일어났어요. 테스트 시설이 크게 파손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프로젝트가 최소 6개월 지연될 것 같습니다. 저는 즉시 관련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테스트 시설, 부서진 장비들. 심각한 사고였습니다. 업계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리처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역시 그렇게 됐군요. 연소기는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온도와 압력을 잘못 제어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국이 경험 부족을 드러낸 겁니다. 프랑스 사프란의 엔지니어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연소기 개발은 수십 년의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3년 만에 해내겠다는 건 처음부터 무리였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관계자도 논평을 냈습니다.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이제 한국도 현실을 인정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예측이 맞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연구진들이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팀이 사고 원인을 완벽하게 분석해 발표한 겁니다. 연소실 내부 압력 센서의 응답 속도가 늦어 압력 급등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백발의 노학자였는데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실패에서 배웠고 더 강해졌습니다. 석 달 안에 다시 테스트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국 국민들이 응원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연구원 앞에는 격려 화환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8일 후 한국은 개선된 연소기로 성공적인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석 달도 안 걸린 겁니다. 2월 중순 저는 파리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전시회 첫날 저녁 환영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각국의 방산 관계자들과 기업 임원들이 모여 샴페인을 마시며 네트워킹을 하는 자리였죠. 저는 한 그룹이 진지하게 대화하는 것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프랑스 다소 에이비에이션의 부사장과 독일 MTU의 이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국 얘기 들었어요? 다소의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MTU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들었습니다. 엔진 개발한다더군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정말로 할 수 있을까요? 다소 부사장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가지 신호들이 좀 신경 쓰이더군요. 예를 들면 한국이 고운합금, 소재 기술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두산이라는 회사가 발전용 터빈 블레이드를 독자 개발했다더군요. MTU 이사가 반박했습니다. 발전용과 항공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구 조건이 다르고 설계 철학도 달라요.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죠. 고온 내열성, 크리프 특성, 피로 강도, 이런 건 공통입니다. 만약 그들이 발전용에서 성공했다면 항공용으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다소 부사장 같은 사람도 한국의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저는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두 분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한국이 정말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다소 부사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 톰슨 씨. 당신 보고서 잘 읽고 있습니다. 가능성이요? 글쎄요. 제로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아주 낮지만요. MTU 이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건 수십 년이 걸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옳았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 이야기가 자꾸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3월 초 결정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이 1100kW급 전기와 터보팬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는 발표였습니다. 발전 능력이 100kW라는 것이었죠. 저는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kW요? 기존 전투기 엔진의 발전 능력은 대략 30kW 수준입니다. 한국이 만든 엔진은 그보다 3배 이상 높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즉시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표한 기술 문서를 읽었죠.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로터 일체형 임베디드 발전기 구조를 채택했다.
바이패스비 4 이상으로 설계의 연비를 크게 개선했다. 4,500파운드급 추력의 100kW 발전 능력을 동시에 구현했다. 저는 문서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정말로 작동한다면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차세대 전투기는 레이더, 전자전 장비, 각종 센서, 심지어 레이저 무기까지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걸 동시에 작동시키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죠. 기존 30kW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100kW급 엔진을 만들었다면 이건 전 세계가 추구하는 방향을 한국이 먼저 달성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실험실에서 만든 시제품과 실제 전투기에 탑재되는 엔진은 다릅니다. 내구성, 신뢰성, 양산성. 이 모든 걸 통과해야 진짜 성공이거든요. 저는 리처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처드, 한국이 100kW 엔진 만들었다는 거 봤어요? 봤습니다. 흥미롭더군요. 리처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물었죠.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리처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마이클. 만약 진짜라면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저는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을 겁니다. 발표와 실제는 다르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맨해튼 빌딩들 사이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한국의 진전이 너무 빠릅니다. 정상적인 속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생각했죠. 아직 시제품 단계일 뿐입니다. 실제 배치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4월이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집한 한국 관련 데이터를 모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심야에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모니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간의 한국 뉴스를 하나하나 다시 읽기 시작했죠. 10월 엔진 개발 착수 발표, 3조 3천억 원 투입. 11월 예산 증액, 5개 부처 통합. 12월 연소기 기초 연구 완료, 고압 압축기 시제품 착수. 1월 저압 터빈 블레이드 개발 중. 2월 고온합금 소재 투자 확대. 3월 100kW 전기와 엔진 개발 성공. 저는 타임라인을 쭉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속도가 정상일까요? 저는 비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미국 F414 엔진 개발 타임라인, 영국 EJS 2000 엔진 개발 타임라인, 프랑스 M88 엔진 개발 타임라인.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F414 엔진은 초기 개발 단계에서 주요 기술 검증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영국 EJS 2000은 4년이 걸렸죠. 프랑스 M88은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6개월 만에 연소기, 압축기, 터빈, 전기와 시스템까지 모두 진전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게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다시 보니 그냥 과장으로 치부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가설을 세웠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공식 발표 전부터 이미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아니 15년 전부터 조용히 기초 연구를 해왔을 수도 있죠. 만약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건 6개월의 성과가 아니라 15년의 성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워싱턴에 있는 제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펜타곤에서 일하는 관계자였고 아시아 방산 동향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짐, 한국 전투기 엔진 개발 건에 대해 뭐 아는 거 있어요? 짐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왜요? 왜 궁금한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 쪽 움직임이 좀 이상해서요. 진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짐이 웃었습니다. 마이클, 당신도 그렇게 느꼈어요?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한국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는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기고 있다니 무슨 뜻이죠? 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비공식 정보인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10년대 초반부터 가스터빈 관련 연구를 꾸준히 해왔다는 겁니다. 발전용, 선박용, 헬기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요. 그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지금 전투기 엔진에 적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가설이 맞았던 겁니다. 짐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나 두산 같은 기업들도 이미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산은 발전용 터빈에서 세계적 수준이고 하나는 미국 엔진 정비를 20년 넘게 하면서 엄청난 데이터를 축적했죠. 이 모든 게 지금 합쳐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어제 오늘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20년 가까이 준비해왔던 겁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꾸준하게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성공할 수도 있겠구나. 5월 말이었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항공우주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점심시간, 저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엔지니어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가 먼저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톰슨 씨, 한국 엔진 개발 어떻게 보세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보다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전이 예상보다 빠르거든요. 일본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봅니다. 사실 저희가 몇 가지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한국이 이미 연소기 풀스케일 테스트를 진행했다더군요. 그리고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풀스케일 테스트요? 벌써요? 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즉시 노트북을 켜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연소기 테스트, 한국 엔진 개발 근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최신 뉴스, 그리고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실린 짧은 보도였는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고압 연소기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한국은 이미 개발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 하나를 통과한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 예측이 틀려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실패할 거라던 제 분석이 어긋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변수가 많아요. 실제 엔진 완성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2025년 6월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이메일함에 한국방위사업청에서 보낸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7월에 전투기 엔진 개발 진척 상황 공개 행사를 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초청장을 읽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이 굳이 해외 전문가들을 부른다는 건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보여줄 게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어쩌면 홍보용 이벤트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었거든요. 7월 15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느낀 건 한국의 변화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게 10년 전이었는데 그 사이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항은 더 크고 현대적이었고 거리는 더 깨끗하고 정돈돼 있었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내일이 공개 행사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잠을 설쳤습니다. 내일 무엇을 보게 될까? 정말로 한국이 뭔가를 이뤄냈을까? 아니면 그저 쇼에 불과할까? 7월 16일 아침, 저는 경기도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로 향했습니다. 버스에는 저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온 약 30명의 전문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모두 항공우주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버스 안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모두 조용했고 약간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직접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간단한 환영사를 한 후 우리를 대형 경납고로 안내했습니다. 경납고 안에는 거대한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엔진 테스트 베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엔진 하나가 장착돼 있었죠. 여러분, 제가 그 순간 느낀 감정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놀라움과 불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기술본부장이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우리가 개발 중인 16만 파운드급 전투기 엔진의 핵심 모듈입니다. 연소기, 고압 압축기, 저압 터빈, 애프터버너. 이 네 가지 핵심 기술을 모두 국산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선 연소기입니다. 우리는 섭씨 15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연소기를 개발했습니다. 재연소 현상 없이 균일한 연소가 이뤄지며 배출가스 기준도 모두 만족합니다. 화면에 연소기 내부 영상이 나왔습니다. 파란색과 주황색 불꽃이 안정적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압 압축기입니다. 우리는 27대 1의 압축비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F414와 동등한 수준입니다. 저는 옆에 앉은 영국 롤스로이스 엔지니어를 쳐다봤습니다.
그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압 터빈입니다. 우리는 단결정 블레이드 기술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개발한 초내열 합금을 사용했으며 섭씨 1400도에서 수만 시간의 내구성을 확보했습니다. 화면에 터빈 블레이드가 나왔습니다. 정교하게 가공된 금속 날개들이 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애프터버너입니다. 순간 최대 추력을 구현하는 후연소 장치인데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기술 본부장이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엔진이 F414 대비 연료 소모율을 15% 개선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납고 안이 술렁였습니다. 15%요? 그건 엄청난 수치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충격을 받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공 엔진의 연료 효율을 1%만 개선해도 업계가 축제를 벌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15%라니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 엔진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됩니다. 작전 반경이 늘어나고 채공 시간이 증가하고 유지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전투기의 모든 성능 지표가 올라가는 겁니다. 설명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프랑스 사프란의 수석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연료 소모율 15% 개선이라는 수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실제 테스트 데이터가 있습니까? 기술 본부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간 총 200시간 이상의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출력 구간에서 연료 소비량을 측정했고 평균적으로 13에서 17%의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보수적으로 15%라고 발표한 겁니다. 독일 MTU의 이사가 물었습니다. 단결정 블레이드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고 하셨는데 정말입니까? 이건 세계에서 몇 개 회사만 보유한 기술인데요. 기술 본부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이미 이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 기술을 항공용으로 전환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양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시제품과 양산품은 다른 문제인데요. 기술 본부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양산 체계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있고 협력업체 네트워크도 구성했습니다. 2028년부터 연간 15대 이상 생산할 계획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우리는 실제 테스트를 참관하게 됐습니다. 경납고 안에 테스트 베드가 가동됐습니다. 거대한 소음이 울려 퍼졌고 엔진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엔진은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RPM이 천천히 올라갔고 배기가스는 균일했습니다. 진동도 최소화돼 있었죠. 테스트는 1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모든 측정 데이터가 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온도, 압력, 진동, 소음.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엔진이 멈췄습니다. 경납고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옆에 있던 영국 엔지니어였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경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해낸 겁니다. 행사가 끝나고 우리는 근처 호텔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식사 중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프랑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오늘까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것은 부정할 수 없네요. 한국이 정말로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한국이 엔진을 독자 개발하면 KF-21 수출에 미국 승인이 필요 없어집니다. 즉각적인 수출이 가능해지는 거죠. 독일 이사가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연료 효율이 15% 좋다면 유지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중소 국가들에게는 이게 결정적 장점이 될 겁니다. F-35는 너무 비싸고 F-16은 너무 낡았죠. KF-21이 그 중간을 파고들 겁니다. 저는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다음 날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연구원의 한 박사가 저를 안내하며 설명해줬습니다. 톰슨 박사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개발했느냐고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어제 오늘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는 저를 한 전시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는 지난 20년간의 연구 성과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우리는 가스터빈 기초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형 터빈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기술을 축적해왔습니다. 그는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2010년, 우리는 헬리콥터용 터빈 엔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2015년에는 무인기용 소형 터보팬을 만들었고요. 2020년에는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전시물들을 하나하나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은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기술을 쌓아왔던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것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그 모든 경험과 기술이 지금 전투기 엔진으로 결집된 겁니다. 박사가 말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엔진을 20년 넘게 정비해왔습니다. F404, F414, 수백 대의 엔진을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떻게 고장 나는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저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엔진 정비를 맡긴 건 단순히 비용 절감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인건비가 저렴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은 값진 경험을 쌓았던 겁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교과서를 준 셈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 관계자들을 만났고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쯤엔 완전히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성공할 겁니다. 아니, 이미 성공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한국 전투기 엔진 개발 재평가 보고서. 결론 기존 평가 전면 수정 필요. 주요 내용. 첫째, 한국의 기술 수준을 과소평가했음. 그들은 20년간 체계적으로 기술을 축적해왔음. 둘째,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빠름. 2028년까지 첫 엔진 완성 가능성 높음. 셋째, 성능 목표가 현실적임. 연료 소모율 15% 개선은 달성 가능한 수준. 넷째, 양산 체계 구축 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업체 네트워크 완비. 예상 시나리오. 2028년 첫 엔진 완성 및 KF-21 블록 3의 탑재. 2030년 양산 시장 및 해외 수출 개시. 2035년 전투기 엔진 시장 재편. 한국이 신흥 강국으로 부상. 투자 권고 한국 방산 관련 기업 매수 검토 필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집중력과 실행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8월 초, 저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업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제가 입장을 바꿨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성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클, 아직 실제 엔진도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너무 일찍 결론 내리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봤습니다. 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진짜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말든 그들은 해냈습니다. 9월, 더 결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100kW급 전기와 터보팬 엔진을 KF-21 시제기에 탑재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사를 읽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100kW급 전력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기존 전투기는 약 30kW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이 정도면 레이더와 기본 항전 장비를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전투기는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레이더, 전자전 장비, 각종 센서, 데이터 링크, 그리고 미래에는 레이저 무기까지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걸 동시에 작동하려면 100kW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미 그 기술을 확보한 겁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요. 미국 로키드 마틴이 F-35 개량형에서 목표로 하는 게 100kW입니다. 아직 개발 중이죠. 영국 롤스로이스가 템페스트 전투기용으로 연구하는 게 EJS-2000 개량형인데 목표가 역시 100kW입니다. 아직 실험 단계입니다. 한국이 그들보다 앞서 나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리처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처드, 한국 뉴스 봤죠? 봤습니다. 리처드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리처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맞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빨랐어요. 그들은 우리가 아직 연구실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미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옳았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하면 안 됐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랬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다음 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프로젝트를 뒤흔드는 위기가 터졌습니다.
내구성 테스트 중 터빈 블레이드에서 미세 균열이 발견된 겁니다. 300시간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데 200시간 만에 크랙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업계 긴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영국 롤스로이스의 재료공학 전문가가 데이터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크리프 현상입니다. 고온에서 장시간 응력을 받으면 금속 조직이 변형되죠. 단결정 합금의 배양이 잘못됐거나 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걸 고치려면 소재부터 다시 개발해야 합니다. 독일 MTU의 수석 엔지니어가 거들었습니다. 최소 1년은 걸립니다. 우리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는데 해결하는데 18개월 걸렸습니다. 소재 공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프랑스 사프란의 부사장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이 기초 기술 없이 너무 빨리 가려다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일정은 최소 2년 이상 늦춰질 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터빈 블레이드 소재 문제는 항공 엔진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대응은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비상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30명의 재료공학자들이 밤낮 없이 분석에 매달렸습니다. 한 연구원은 석 달간 집에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가 연구소로 도시락을 날랐고 초등학생 딸이 쓴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아빠가 만드는 엔진이 하늘을 날 거예요. 그 편지가 연구원 게시판에 붙었고 연구원들은 울면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발전용 터빈에서 사용하던 단결정 성장 기술을 항공용으로 개량했습니다. 열처리 온도를 섭씨 5도 단위로 조정했고 냉각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600번이 넘는 시험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넉 달 후 돌파구가 나왔습니다. 개선된 블레이드가 500시간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한 겁니다. 목표였던 300시간을 훨씬 초과한 성능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결과를 발표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년 걸릴 거라던 문제를 넉 달 만에 해결했다니요. 더 놀라운 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뉴스가 나가자 연구소 앞에 시민들이 모여 박수를 쳤습니다. 한 노인은 손수 쓴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돼 응원하는 나라입니다. 10월, 글로벌 방산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KF-21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F-35를 고려했었는데 말이죠.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대표단을 초청해 협의를 진행한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라크 여러 나라들이 한국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성능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격 때문입니다. F-35는 대당 100억 원이 넘습니다. 유지비도 엄청납니다. 중소 국가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KF-21은 대당 50억 원 수준입니다. 성능은 F-35의 80%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유지비는 훨씬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국 승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한국과 협상만 하면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12월, 저는 런던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전시회장에는 한국 부스가 대형으로 마련돼 있었습니다. KF-21 모형이 전시돼 있었고 엔진 단면도도 볼 수 있었습니다. 부스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각국 공군 관계자들, 방산 기업 임원들, 언론인들 모두 한국 엔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부스 앞을 지나가다가 익숙한 얼굴을 봤습니다. 제 오랜 친구인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부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오랜만입니다. 한국 부스 봤어요? 봤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이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이제 우리도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12월, 한 해가 저물어갔습니다. 저는 연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1년 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엔진 개발은 실패할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거의 모든 핵심 기술을 확보했고 시험 비행까지 마쳤습니다. 2028년 완성이라는 목표도 달성 가능해 보였습니다. 저는 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20년간의 치밀한 준비, 정부의 강력한 지원, 기업의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전투기 엔진 시장은 6개 국가가 경쟁하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쟁자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 35년 경력이 무색합니다. 한국은 저희 모든 예측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다음 해에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20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날 아침 아무도 몰랐던 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공개 행사 사흘 전인 9월 17일, 최종 비행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전투기가 이륙했고 엔진은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고도 8,000m에서 갑자기 엔진 출력이 15% 떨어졌습니다. 관제실이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테스트 총괄 책임자가 외쳤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즉시 원인을 파악하십시오. 엔진 모니터링 팀이 황급히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압력 센서, 온도 센서, 진동 센서, 모든 수치를 확인했지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석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연료 공급 시스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고고도에서 연료 펌프 압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팀장이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연료 압력은 정상입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터빈 전문가가 끼어들었습니다. 터빈 블레이드 각도 조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고고도 저온 환경에서 유압 시스템이 얼었을 가능성이. 그때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침착했지만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출력 회복 불가. 안전을 위해 하강하겠습니다. 관제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흘 후가 공개 행사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그날 밤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50명의 엔지니어들이 모였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가능성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습니다. 새벽 4시, 한 젊은 엔지니어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보세요. 고고도에서 외부 공기 온도가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면서 연료 온도도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료 가열 시스템이 이 온도까지 고려하지 못했어요. 순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연료가 차가워지면서 점도가 높아졌고 그게 미세하게 분사 패턴을 바꿔 연소 효율을 떨어뜨린 겁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연료 가열 시스템의 출력을 20% 올리면 됐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재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전투기가 이륙했습니다. 고도 5,000, 6,000, 7,000, 8,000m. 출력은 안정적이었습니다. 9,000m, 10,000m. 완벽했습니다. 관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한 베테랑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냈어요. 그날 밤 연구원 식당에서 간단한 축하 자리가 있었습니다. 소주 몇 병과 치킨이 전부였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사흘 전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팀장이 잔을 들었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승리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나중에 한국 관계자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의 결과였습니다. 9월 20일,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100명이 넘는 방산 전문가, 언론인,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했죠. 한국 정부가 역사적 발표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울 근교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 대형 경납고에 모였습니다. 경납고 앞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엔진, 하늘을 열다. 저는 그 현수막을 보며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오전 10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항공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완전히 국산 기술로 개발한 16만 파운드급 전투기 엔진을 공개합니다. 경납고 뒤쪽에서 거대한 커튼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엔진이 있었습니다. 거대하고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은빛 금속이 조명을 받아 빛났고 수많은 배관과 전선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청중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엔진의 이름은 KF-X 엔진입니다. 추력은 16만 파운드이며 연료 소모율은 GE의 F414 대비 15% 개선됐습니다. 발전 능력은 100kW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 엔진은 지난 3개월간 총 500시간의 지상 테스트와 100시간의 비행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 엔진이 모든 기술 기준을 만족했음을 공식 인증합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공식 인증이요? 그 말은 이제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장관이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6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늘은 우리가 지킵니다. 경납고 안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순간 느낀 감정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외감, 존경심,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우리는 실제 엔진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엔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정교한 터빈 블레이드, 복잡한 압축기 구조, 안정적인 연소기 설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한국항공우주산업기술본부장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톰슨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로 해내셨군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2년 전 박사님이 보내신 이메일 기억하십니까? 현실적으로는 외국 기술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더 현명할 거라고 하셨죠.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기술 본부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박사님의 우려는 합리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오후에는 KF-21 블록 3 공개 행사가 있었습니다. 활주로에 새로운 전투기가 등장했습니다. 기존 KF-21과 외관은 비슷했지만 엔진 부분이 달랐습니다. 시험 비행사가 조종석에 올랐고 엔진이 점화됐습니다.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니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솟구쳐 올랐죠. 우리는 모두 고개를 들어 전투기를 바라봤습니다. 전투기는 상승했다가 급선회했고 고속 비행을 보여줬습니다. 엔진 소리는 안정적이었고 힘이 넘쳤습니다. 15분간의 시범 비행이 끝나고 전투기가 착륙했습니다. 완벽한 착륙이었습니다. 청중석에서 또다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KF-21 블록 3은 완전히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전투기입니다. 기체도, 레이더도, 무장도, 그리고 이제 엔진까지 모두 우리 것입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출도 시작합니다. 이미 10여 개국과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10여 개국이요? 시장이 정말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만찬이 열렸습니다. 각국의 전문가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눴습니다. 분위기는 진지했습니다. 영국 롤스로이스의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완벽하게 해낼 줄은 몰랐습니다. 프랑스 사프란의 임원이 거들었습니다. 이제 시장이 재편될 겁니다. 한국 엔진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납니다. 중소 국가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 거예요. 독일 MTU의 이사가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00kW급 전력 생산 능력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차세대 전자전 장비와 센서를 모두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미래의 전장의 핵심이에요. 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 엔진을 개발했다는 건 민간 항공기 엔진도 개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투기 엔진과 민간기 엔진의 기본 기술은 70% 이상 동일합니다. 터빈, 압축기, 연소기, 소재 기술 모두 공통입니다. 한국이 전투기 엔진에 성공했다면 민간기 엔진도 가능합니다. 프랑스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민간 항공기 엔진 시장은 연간 300조 원 규모입니다. 만약 한국이 그 시장에 진입한다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조선, 반도체, 배터리에 이어 이제 항공 엔진이라는 새로운 산업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한국 정부 관계자와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차장이었습니다. 그는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톰슨 박사님, 오랜 시간 한국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귀국이 저에게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차장이 물었습니다. 어떤 교훈이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배웠습니다. 의지와 준비, 그리고 끈기가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요. 차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쉽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가 있었고 좌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엔진을 개발하지 못하면 영원히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반드시 해내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차장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KF-21 블록 3을 양산합니다. 그리고 수출을 확대합니다. 동시에 더 큰 엔진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24만 파운드급 엔진이죠. 이건 차세대 전투기에 들어갈 겁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요? 6세대 전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우리는 이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항공 강국으로의 도약.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엔진 개발 성공은 단순한 기술 성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전략의 승리이며 산업 생태계의 승리이며 한국인들의 집념의 승리입니다. 한국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엔진 기술이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20년간 조용히 준비해왔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이제 전투기 엔진 시장은 6개국이 경쟁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한국. 그리고 한국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강국입니다. 저는 예측합니다. 향후 10년 내에 한국은 전투기 엔진 시장에서 1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입니다. 2030년대에는 민간 항공기 엔진 시장에도 진출할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선도자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업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10월, 결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폴란드가 KF-21 블록 3 48대를 구매하기로 확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6조 원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50대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집트, 이라크. 줄줄이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수출 전망은 향후 10년간 최소 200대, 금액으로는 15조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가능해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독자 엔진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승인이 필요 없어지면서 수출 속도가 극적으로 빨라졌습니다. 협상도 간단해졌습니다. 한국과 구매국만 합의하면 바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12월, 저는 워싱턴에서 열린 항공우주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컨퍼런스의 주제 중 하나가 한국의 엔진 개발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저도 패널로 초청받았습니다. 사회자가 질문했습니다. 톰슨 박사님, 한국의 성공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쟁이 치열해질 겁니다. 한국 전투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납니다. F-35만큼 비싸지 않으면서도 F-16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중소 국가들에게는 이상적인 선택지죠. 사회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경쟁해야 합니다. 가격을 낮추고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지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혁신을 계속해야 합니다. 한국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앞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 한국은 이미 100kW급 전기와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미국이 아직 연구 중인 기술을요. 어떤 분야에서는 한국이 이미 미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민간 항공기 엔진 개발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만 파운드급 민간기 엔진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민간 항공기 엔진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300조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을 장악한 회사는 단 3곳뿐입니다. GE 에비에이션, 롤스로이스, 프렛 앤 휘트니.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민간기 엔진의 90% 이상을 생산합니다.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높은 시장이죠. 그런데 한국이 도전장을 내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이 성공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데이터를 보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투기 엔진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연소기, 압축기, 터빈. 모든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민간기 엔진은 전투기 엔진보다 일부 사양이 덜 엄격합니다. 극한의 기동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대신 신뢰성과 연료 효율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입증했습니다. 연료 소모율 15% 개선은 민간기 시장에서도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은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고의 배움이었습니다. 저는 35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항상 데이터와 경험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한국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한국은 데이터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요? 의지입니다. 준비입니다. 끈기입니다. 한국은 20년간 한 걸음씩 전진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세계가 비웃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선도자입니다. 전투기 엔진 기술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과 유럽을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민간기 엔진, 우주 발사체, 차세대 추진 시스템. 한국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분석을 하든 한국을 중심에 놓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떤 예측을 하든 한국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배웠으니까요. 한국은 불가능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입니다. 2000년대 초, 한국은 조선 강국이 됐습니다. 2010년대, 한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장악했습니다. 2020년대, 한국은 배터리와 전기차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항공 엔진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한국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도체 없이는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가 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 엔진 없이는 하늘을 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20세기가 미국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마이클 톰슨은 35년간 항공우주 산업을 분석했습니다. 수많은 예측을 했고 대부분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만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세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21세기는 한국의 시대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